자, 3번 능동운반 에너지 필요에 대해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능동운반이라는 것은 ATP라는 에너지를 써서 이동하는 것을 말했죠. 자, 여기에 있는 공을 낮은 데서 높은 데로 이렇게 공을 밀어 올리려면은 에너지가 필요하겠죠. ATP라는 에너지를 통해서 ATP로 바뀌면서 에너지가 발생을 하죠. 그래서 이 에너지를 통해서 낮은 데서 높은 데로 이동하는 것을 우리는 능동운반이라고 하는데요. 능동운반이라는 것은 1차 능동운반이 있고 2차 능동운반이 있습니다. 1차 능동운반이라는 것은 에너지를 직접 사용하는 거죠. 에너지를 직접 사용해 가지고 운반하는 걸 말하고요. 2차 능동운반이라는 것은 에너지를 간접적으로 사용해서 운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예를 들어 보면 1차 능동운반은 나트륨 칼륨 펌프가 있죠. 자, 우리가 세포막을 보면 나트륨 칼륨 펌프가 이렇게 있는데요. 원래 나트륨은 세포 바깥에 많이 분포되어 있죠. 나트륨이 굉장히 많고 세포 안에는 칼륨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요. 활동전이가 발생을 하게 되면 나트륨이 안으로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나트륨이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칼륨은 또 바깥으로 나가게 되죠. 그래서 활동전인 탈분국이 발생할 때는 바깥에 있는 나트륨이 안으로 들어오고 이제 재분국이 발생하면 안에 있는 칼륨이 바깥으로 나가버리죠. 그래서 이 나트륨과 칼륨을 원상태로 복귀시켜 주는 게 나트륨 칼륨 펌프입니다. 농도가 낮은 데서 농도가 높은 데로 이동하려면 저에서 고로 이동해야 되니까 에너지를 사용해야 되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나트륨을 3개 결합을 해가지고 바깥으로 펌프를 해주고요. 칼륨을 2개 결합을 해서 안으로 펌프해주는 나트륨 칼륨 펌프는 에너지를 직접 사용해가지고 ATP가 ADP로 바뀌면서 에너지가 발생을 하죠. 그리고 이제 열이 발생하죠. 그래서 에너지를 써가지고 펌프질을 하는 것을 우리는 1차 능동운반이라고 하고요. 자, 2차 능동운반이라는 것은 이렇게 이제 나트륨을 바깥으로 칼륨을 안으로 이렇게 보내주면 세포 바깥에는 당연히 나트륨 농도가 많아지겠죠. 자, 그렇게 되면 세포 바깥에 있는 나트륨이 많아지면 농도 기울기에 의해서 이제 높은 데서 이렇게 낮은 데로 이렇게 기울기가 형성돼 가지고 이렇게 이동하려고 하는 경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나트륨은 세포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고요. 이때 이 나트륨이 이렇게 결합을 할 때 포도당이 결합을 해가지고 동시에 나트륨과 포도당이 이렇게 안으로 이동하는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것을 우리는 2차 능동운반이라고 합니다. 2차 능동운반이라는 것은 에너지를 직접 사용하는 게 아니라 나트륨 칼륨 펌프에 의해서 발생하는 이 에너지를 통해서 이 나트륨이 높은 나트륨이 안으로 이동하려고 하는 농도 기울기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 기울기가 발생하는 것에 따라서 포도당이 이렇게 이동하는 것을 우리는 2차 능동운반이라고 합니다. 주로 작은 창자에서 포도당이 흡수될 때 이렇게 작용을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2차 능동운반을 좀 더 이해하려면은 이렇게 내려가는 술에 포도당이 함께 실어가지고 이렇게 이동하는 것과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 이제 용적 운반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용적 운반이라는 것은 이제 세포막이 접히면서 운반하는 것을 말했죠. 이때도 에너지가 필요하게 됩니다.
일반적인 수송으로 이동이 불가능한 거대한 분자는 이 ATP를 통해서 소포라는 작은 주머니 형태로 세포막을 통해 운반하게 되는 것을 용적 운반이라고 합니다. 용적 운반에는 첫 번째 세포 내 이입이 있죠. 세포 바깥에 있는 물질을 세포 안으로 삼키거나 포위하여 유입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포식작용이 있고 포음작용이 있습니다. 포식작용이라는 것은 딱딱한 고형 물질을 삼키는 방식인데요. 예를 들어서 백혈구가 세균을 잡아먹을 때도 포식작용을 하게 되고요. 포음작용이라는 것은 액성 물질입니다. 자, 여기가 음료죠, 음료. 그래서 마실 음이기 때문에 이렇게 액성 물질을 포위하여 흡입하는 방식을 우리는 포음작용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세포막이 이렇게 있으면, 자, 이게 딱딱한 고형 물질이라고 생각하시고요. 액체인 액성 물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딱딱한 고형 물질이 세포 바깥에서 세포 안으로 들어올 때 세포가 이렇게 포위한다는 거죠. 액성 물질도 이렇게 포위해가지고 딱딱한 고형 물질을 삼킨다라는 거죠. 액성 물질도 흡입을 하는 거죠. 딱딱한 물질은 이렇게 삼켜가지고 세포 안으로 들어오게 되고요. 액성 물질도 세포막이 접히면서 고형 물질을 이렇게 삼키거나 흡입하는 방식으로 세포 바깥에 있는 게 세포 안으로 이렇게 이입되는 것을 우리는 세포 내 이입이라고 하고요. 이때도 ATP라는 에너지를 사용해서 이동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백혈구가 세균을 잡아먹을 때도 이 백혈구 세포 안에 있는 용해소체라는 것들이 있죠. 그래서 백혈구가 세균을 잡아먹을 때도 이렇게 포식작용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잡아먹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세포 외 유추는 반대죠. 세포 바깥에 있는 것이 세포 안으로 들어올 때는 세포 내 이입이지만 이제 소포를 통해서 물질을 세포 안에서 세포 바깥으로 배출하는 것을 세포 외 유출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소포라고 하는데요. 세포 안에 소포가 있어서 이제 다양한 물질들을 바깥으로 이동해서 배출하는 것을 세포 외 유출이라 하는데요. 이제 세포 안에는 다양한 물질들을 만들죠. 신경세포 같은 경우에 이제 이 세포가 신경세포라고 할 때는 축삭 종말에 신경 전달 물질을 이렇게 방출을 하죠. 신경세포가 이렇게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 여기가 축삭이고요. 축삭 말단을 축삭 종말이라고 합니다. 운동신경세포를 그렸습니다. 자, 이 세포체에는 이제 다양한 단백질을 만드는 리보솜이라는 것들이 있죠. 그래서 뭐 이렇게 단백질을 이렇게 만들면 이 단백질을 이렇게 이동하겠죠. 그래서 단백질을 이렇게 이동하면 이 단백질을 말단으로 이렇게 이동을 해가지고 바깥으로 이렇게 분비하게 됩니다. 자, 이게 세포의 유출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신경세포 말단에는 이렇게 신경 전달 물질을 방출하겠죠. 자, 이렇게 세포의 유출을 통해 가지고 신경 전달 물질을 바깥으로 이렇게 배출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또 내분비 세포 같은 경우에는 내분비 세포는 이제 호르몬, 자, 호르몬을 바깥으로 이렇게 배출하기도 하고, 위라든지 뭐 이자 같은 이런 세포는 이 효소를 바깥으로, 소화 효소를 바깥으로 배출하기도 하겠죠. 자, 그래서 이러한 세포의 유출을 통해서 바깥으로 배출할 때도 에너지를 사용해서 배출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챕터 2장 세포 7번 체액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체액이란 것은 몸에 있는 액체를 말합니다. 자, 우리 몸에 있는 액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체액량은 체내의 액체로
체액의 양은 체중의 60%를 차지하는데요. 사람이 있으면 이 몸 안에 액체가 있는데요. 이 액체에는 세포 내액이 있고 세포 외액이 있습니다. 사람 몸 안에 이러한 세포들이 있겠죠. 세포들이 이렇게 있는데요. 세포 안에 있는 세포 내액이 있고요. 세포 바깥에 있는 액체가 있습니다. 세포 바깥에 있는 액체가 이렇게 있겠죠. 자, 우리 사람의 몸은 체액이 체중의 60%, 성인 남성의 체액은 체중의 60%고요. 나머지는 이제 뭐 근육이나 뭐 뼈, 뭐 지방, 뭐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한 40%가 딱딱한 고형 물질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60%는 체액으로 구성되어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세포 안에 있는 액체가 체중의 한 40%가 해당하고요. 세포 바깥에 있는 액체가 체중의 한 20%에 해당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포 바깥에 있는 액체 중에 혈장이 있습니다. 혈장은 혈관 안에 있는 액체를 우리는 혈장이라고 했죠. 혈장 한 5% 정도 되고요. 이게 혈관입니다. 혈관 안에 혈장이 있고요. 혈관 근처에는 림프관도 이렇게 있겠죠. 그래서 림프관 안에 있는 액체를 우리는 림프라고 불렀죠. 림프. 이런 것들이 보통 한 1% 정도 미만에 해당하고요. 세포 외액에는 사이질액이 있습니다. 세포하고 세포 사이에 있기 때문에 자, 여기에 있는 액체를 우리는 사이질액이라고 합니다. 세포 바깥에는 이런 혈장도 있고 림프도 있고 또 세포와 세포 사이에 있는 사이질액이 한 15%, 체중의 15%를 차지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체액의 조절이 이상이 생길 때 이렇게 부종이라고 하는데요. 이 부종이라는 것은 이 조직, 사이질액을 조직액이라고도 하는데요. 이러한 조직액에 물이 찬 것을 부종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런 체액의 조절이 이상이 생기면 부종이 발생하는데, 체액 이동에 관여하는 주요 압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체액 이동에 관여하는 주요 압력의 첫 번째는 혈액의 정수압인데요. 혈액의 정수압이라는 것은 심장에서 이렇게 나가는 미는 동맥에서 형성되는 압력이 있겠죠. 심장의 펌핑에 의해서 압력이 발생하는 것을 혈액 정수압이라고 합니다. 혈관에는 이 혈액에 있는 정수압에 의해서 이제 가느다란 세동맥, 모세혈관에서는 이렇게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이런 정수압이 발생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체액이 이렇게 이동하게 됩니다. 혈액에 있는 압력에 의해서 액체가 이동하겠죠. 자, 그리고 혈장에 있는 콜로이드 삼투압이라는 것은 혈관 안에 혈장이 있죠. 액체 성분인 혈장들이 있습니다. 자, 이 혈장에는 혈장 단백질인 알부민 이런 것들이 있었죠. 자, 이러한 혈장 단백질인 알부민은 농도가 진하기 때문에 삼투작용을 발생한다겠죠. 자, 그래서 삼투라는 것은 고농도로 이렇게 물이 이동하는 현상이라고 했죠. 고농도로 물이 이동하니까 알부민이 굉장히 고농도이기 때문에 이 고농도로 이렇게 물이 이동하는 현상을 우리는 삼투라고 하고요. 이때 삼투압을 혈장 콜로이드 삼투압이라고 합니다. 혈장에서 이 콜로이드라는 이 알부민이라는 입자에서 발생하는 삼투압이다 해서 혈장 콜로이드 삼투압이라고 하고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체액을 바깥에서 안으로 흡수하는 이런 압력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물이 이제 농도가 진하는 대로 이동하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3번 조직압이 있는데요. 이 조직압이라는 것은 이 조직에도 압력이 발생합니다. 자, 왜냐하면요, 이렇게 여과에 의해서 이 조직에 액체들이 이렇게 쌓이게 되면 이 조직에도 압력이 발생하겠죠. 조직에 압력이 발생을 해가지고 이 조직에서 미는 압력이 발생한다. 조직의 압력에서 이렇게 혈관 쪽으로 미는 압력이 발생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조직 콜로이드 삼투압이라는 것은 이 조직에도 이렇게 단백질들이 소량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직에 단백질들이 있기 때문에 단백질이 고농도죠. 그래서 조직 콜로이드 삼투압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혈관 안에 있는 수분을 조직 쪽으로 이동하는 압력이 조직 콜로이드 삼투압이죠. 체액 이동에 관여하는 주요 압력에 대해서 봤고요. 부종이라는 것은 이러한 조직에게 비정상적으로 수분이 과다하게 증가하는 것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조직에 있는 액체가 조직에게 비정상적으로 액체가 과다하게 증가하는 현상을 우리는 부종이라고 부릅니다. 부종의 발생 기전에 보면 모세혈관의 혈액에 있는 정수압이 상승하게 되면 조직 쪽으로 이렇게 액체들이 많이 이동하기 때문에 부종이 발생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혈장 단백질이 감소하게 되면 이런 알부민이라든지 이러한 혈장 단백질들이 감소하게 되면 수분을 끌어들이는 이 압력이 줄어들기 때문에 조직의 액체가 더 많이 증가하겠죠. 모세혈관의 투과성 증대. 자, 이 모세혈관은 미세하게 이제 구멍이 이렇게 있는데요. 자, 이 투과성이 구멍이 커진다라는 거죠. 구멍이 커지면 투과가 더 잘 되기 때문에 물이 더 많이 빠지겠죠. 그래서 투과성이 증대된다라는 것은 모세혈관이 평상시에는 이렇게 미세한 간격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모세혈관마다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이렇게 구멍이 뚫려져 있는 모세혈관도 있고, 틈새가 이렇게 딱 붙어 있는 밀착형으로 이렇게 딱 붙어 있는 게 있고요. 굴처럼 이렇게 구멍이 있는 모세혈관들이 있는데요.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요. 이제 이렇게 틈새가 아주 빽빽하게 차여 있는데 투과성이 증가된다라는 것은 이 구멍이 이렇게 간격이 커진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간격이 커지면 바깥으로 빠져나가겠죠. 빠져나가게 되면 그만큼 조직액이 증가돼서 부종이 발생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림프관이 막혀버린다. 림프관이라는 것은 이제 혈관 근처에, 모세혈관 근처에 이렇게 림프관들이 이렇게 있는데요. 자, 이렇게 조직액이 이렇게 많아지면 이 림프관으로 이 조직액들이 이렇게 들어온다고 그랬죠. 조직액이 림프관 안으로 들어온 것을 우리는 뭐라고 불렀습니까? 림프라고 불렀죠. 림프. 자, 그래서 림프관이 조직액을 이제 흡입을 하는데요. 만약에 이게 림프관이 어떤 원인에 의해서 이렇게 폐쇄가 되면, 막혀버리면 림프 순환이 잘 안 되겠죠. 뭐 암이라든지 또는 뭐 림프절이 이렇게 막혔거나 림프관이 이렇게 폐쇄가 돼버리면 림프 순환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림프가 이렇게 순환을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정맥을 통해서 다시 혈액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림프 순환이 안 되니까 다시 이렇게 조직에 물이 차는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부종이 발생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림을 보면 모세혈관과 조직 사이에 체액에 이동해서 스탈링의 가설이라고 나왔죠. 그래서 이 부분은 고전적인 스탈링의 가설을 설명한 그림이고요. 최근에는 고전에는 네 가지 기전에 의해서 이렇게 체액이 이동한다고 했는데요. 이제 점점 이 가설이 수정돼서 이제 전통적인 스탈링에서 이제 말한 이런 원리를 좀 더 수정해가지고 확장된 스탈링이 있는데요. 자, 이 부분 고전적인 전통적인 스탈링의 원리를 제가 말씀드리고 확장된 스탈링의 원리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고전적인 스탈링의 가설을 보면 심장으로부터 이 힘, 펌핑의 힘에 의해서 이러한 세동맥에서 뭐가 발생을 한다겠습니까? 혈액에 있는 정수압이 발생한다겠죠? 이 압력에 의해서 바깥으로 미는 힘, 이 미는 힘이 발생하는데요. 세동맥 끝에는 이렇게 미는 힘이 책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지만 35 정도가 됩니다. 단위는 이제 밀리미터 머큘리라고 하는데요. 수의 이런 단위인데 그냥 35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혈액의 정수압은 35 정도 바깥으로 미는 힘이 발생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조직에도 이렇게 미세한 단백질이 있다겠죠.
자, 이런 세포들이 모여 있는 걸 조직이라고 하죠. 이 조직에도 이 사이에 단백질이 있기 때문에 이 단백질이 물을 끌어들이는 압력을 조직 콜로이드 삼투압이라고 합니다. 물을 끌어들이겠죠. 혈액 안에 있는 혈장에서 이렇게 물을 끌어들이는 압력이 2mm 머큐리 한 2 정도 되는데요. 책마다 0에서 한 2 정도 된다고 합니다. 거의 미세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단백질 농도가 그렇게 이제 뭐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미는 힘이 35 정도가 되고 여기도 0에서 한 2 정도 발생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마이너스 25 정도 되는데요. 이거는 이제 바깥에 있는 조직액에서 안으로 물을 끌어들이는 이 압력이 생기는데요. 이게 이제 혈장 콜로이드 삼투압. 이 혈장 안에는 알부민이 있다고 그랬죠. 알부민. 이제 고농도입니다. 고농도. 혈장에 있는 단백질인데요. 고농도다 보니까 자, 이 조직에 있는 수분들이 이렇게 안으로 이동하는 힘. 이게 삼투압이죠. 삼투압. 혈장에 있는 게 바깥으로 나가는 것이 바로 조직 콜로이드 삼투압이고요. 조직에 이러한 단백질에 의해서 삼투작용이 발생을 하고요. 그리고 알부민에 의해서 수분이 이동하는 것을 조직에 있는 수분이 안으로 이동하는 것을 혈장 콜로이드 삼투압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고전적인 스탈링의 가설에서는 이렇게 혈장 콜로이드 삼투압이 조직에 있는 수분을 끌어들인다고 했는데요. 이제 확장된 스탈링설에 의하면 이 부분에 작용이 발생하지 않고 자, 이 혈관벽에 또 다른 층이 있는데요. 자, 혈관벽에 미세 육모를 가진 이런 층이 있습니다. 층이. 자, 여기는 이렇게 세동맥 근처만 있는 게 아니라 세정맥에도 이 혈관벽에 이런 층들이 있습니다. 이 층들이 투명한 이러한 층들이 있는데요. 이 층 이름을 글리코칼릭스라 합니다. 이 글리코라는 말은 당이라는 뜻입니다. 칼릭스라는 말은 껍질이란 뜻입니다. 당으로 된 껍질, 당으로 된 덮개란 뜻으로 당질층이라 합니다. 당질층이라 하는데요. 이렇게 당질층이 있어서 이 당질층 내부에 공간이 있습니다. 이런 공간에서 실제적으로 삼투작용이 발생한다라고 그랬습니다. 자, 글리코칼릭스가 바로 차단막으로 작용을 한다라는 거죠. 차단막. 실제적으로 그래서 조직에 있는 수분이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글리코칼릭스 안에 있는 여기에서 이렇게 삼투작용이 발생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바로 고전적인 스탈링의 가설에서는 조직에 있는 수분이 이제 안으로 이동한다고 했는데요. 확장된 스탈링의 가설에 의하면 조직에서 삼투작용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 이 칼릭스, 글리코칼릭스, 당질층 아래에 있는 이 공간에서 삼투작용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조직에 있는 액체가 이동하지는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왜냐하면 바깥으로 미는 압력이 들어온 압력보다 더 세기 때문에 세동맥 끝에서는 이렇게 여과가 발생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조직 압력은 조직에서 조직액들이 이렇게 이동하게 되면 거기 또 압력이 생겨가지고 조직에서 이렇게 미는 힘이 생기는데요. 자, 이것도 아주 미미합니다. 그래서 뭐 0에서 한 2 정도가 되는데요. 이 마이너스라는 것은 이제 반대로 작용하기 때문에 마이너스고 나가는 힘은 플러스라고 이렇게 한 겁니다. 거의 조직의 압력은 없다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왜 조직의 압력이 이렇게 없다면요. 이 림프관에서 조직에 있는 액체를 흡입을 합니다. 흡입을 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조직에는 압력이 거의 없다라고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세정맥 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정맥 쪽은 심장으로부터 이렇게 미는 힘, 심장으로부터 미는 혈액의 정수압이 많이 줄어들죠. 왜냐하면은 심장으로부터 멀어지기 때문에 이 압력이 점점 줄어들겠죠.
35 정도 나가는 힘이 세동맥 쪽에서는 강했지만, 세동맥 쪽에서는 혈액의 정수압이 강하지만 세정맥 쪽에서는 멀기 때문에 압력이 이렇게 줄어들게 됩니다. 자, 반면에 혈장 콜로이드 삼투압은 25 정도 되는데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조직에 있는 수분이 이렇게 이동하는 게 아니라 당질층인 이 부분에서 이렇게 삼투작용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 당질층이 차단막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재흡수가 이루어지기보다도 미세한 여과가 더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재흡수가 되지 않다면 이러한 조직에 있는 액체들이 이제 모세혈관 쪽으로 들어와서 세정맥으로 이동하지 않고 주로 어디로 이제 흡수가 된다면요, 림프관으로 흡수됩니다. 림프관이 이제 아래쪽만 있는 게 아니라 위쪽도 있겠죠. 그래서 세동맥에 의해서 이렇게 나간 이러한 이어가된 이런 액체들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림프관으로 이렇게 흡수가 됩니다. 흡수가 돼가지고 림프관이 흡수하다 보면 당연히 조직의 압력도 약해지고, 그리고 혈장 콜로이드 삼투압이 실제적으로 여기 당질층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조직에서 이렇게 물을 끌어들이는 이 압력도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미세한 이 정수압이 이렇게 작용을 해가지고 여과가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확장된 스탈링의 가설이고요. 고전의 스탈링의 가설은 여기에 조직에 있는 이 수분이 안으로 끌어들이는 힘이 더 많기 때문에, 미는 힘보다 들어오는 힘이 더 강하기 때문에 이런 조직액이 세정맥 근처에 있는 모세혈관으로 이렇게 이제 들어온다라고 말하는 게 고전적 스탈링의 가설이었고요. 최근에는 재흡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자, 기초확인 문제 1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가 필요한 물질 이동 방식이 아닌 것은, 에너지가 필요한 물질 이동 방식은 이제 능동운반이었죠. 능동운반인데 이 능동운반에는 1차 능동운반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2차 능동운반이 있었죠. 그리고 에너지가 필요한 것은 능동운반도 있지만 또 용적운반도 있었죠. 용적운반. 용적운반은 크게 세포 내 이입이 있었고 세포 외 유출이 있었죠. 세포 내 이입, 세포 외 유출은 다 용적운반이니까 이제 에너지를 쓰고요. 1차 능동운반 대표적인 게 나트륨, 칼륨 펌프였죠. 2차 능동운반도 이렇게 나트륨, 칼륨 펌프에 의해서 간접적으로 에너지를 써가지고 나트륨과 이렇게 포도당이 안으로 들어오는 현상, 작은 창자에서 이루어지는 현상이 2차 능동운반의 예였죠. 그래서 답은 촉진확산이 되겠습니다. 촉진확산이라는 것은 단백질 통로나 운반체, 단백질 통로에 운반체가 있는 이동 방식에 의해서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이동하기 때문에 이런 에너지를 쓰지 않는 수동 운반이었죠. 그래서 답이 1번이 되겠습니다. 자, 2번 신경세포의 축삭 종말에서 신경 전달 물질을 방출할 때 이용되는 물질 이동 방식은 축삭이고요. 축삭 끝을 축삭 종말이라고 하는데요. 이 축삭 종말에서 신경 전달 물질이 분비가 되죠. 자, 이렇게 신경 전달 물질이 분비되기 위해서는 이 말단에 소포에서 소포가 이렇게 있죠. 이 소포에 신경 전달 물질이 들어있겠죠. 이 소포를 바깥으로 분비하려면 이렇게 이동해 가지고 이렇게 세포 바깥으로 세포 외 유출을 시켜주죠. 유출을 시켜줘야 신경 전달 물질이 분비가 되죠. 토해내는 작용이라고 해서 토세포 작용이라고 합니다. 세포 바깥으로 토해낸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4번 세포 외 유출이 되겠습니다. 포식작용은 세포 바깥에 있는 것이 안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세포 내 이입이 되겠고요. 딱딱한 고체를 포식한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고, 포음작용이라는 것은 이것도 세포 내 이입인데, 자, 액체 성분들을 이렇게 마신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 부분들이 다 세포 내 이입이었죠.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3번. 부종의 원인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이제 부종이 생겼다라는 것은, 자, 혈관 바깥에 이런 조직, 자, 이 조직에 수분이 이렇게 증가된 것을 우리는 부종이라고 했죠. 조직의 액체가 과도하게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현상을 우린 부종이라 하는데요. 부종의 원인을 보면 림프관이 폐쇄됐다. 자, 이 부분에는 이제 이렇게, 자, 이러한 수분들을 림프관으로 이렇게 흡수되죠. 림프관으로 이렇게 흡수해가지고 림프를 통해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는데요. 만약에 이 림프관이 이렇게 막혀버렸다. 자, 막혀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폐쇄되면 조직에 있는 수분이 림프관으로 흡수가 안 되겠죠. 자, 그렇게 되면 조직의 수분이 더 과도하게 증가되기 때문에 부종의 원인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모세혈관의 투과성 증대. 이 모세혈관에는 이 벽이 미세하게 촘촘히 이렇게 밀착되어 있긴 하지만 이 투과성이 증가되면 이 구멍이 커진다는 거죠. 이 구멍이 점점 커지면 이렇게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게 모세혈관의 투과성 증대라고 합니다. 투과성이 증대되면 조직의 수분이 더 과도하게 차지니까 부종의 원인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모세혈관의 안에 있는 애갑, 이게 정수압이라고 합니다. 심장의 펌핑에 의해서 발생하는 압력을 정수압이라고 하는데요. 심장의 펌핑에 의해서 정수압이 이렇게 발생해서, 자, 이렇게 압력이 이렇게 발생을 하게 되면 바깥으로 미는 압력에 의해서 여과가 발생하겠죠. 여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조직의 액체가 과도하게 증가하는 부종이 발생하겠죠. 자, 마지막으로 혈장 단백질의 과도한 증가. 자, 혈장 단백질. 자, 혈장 단백질이 과도하게 증가됐다라는 것은 대표적인 게 혈장 단백질에는 뭐 알부민 이제 이런 게 있었죠. 이 알부민이 과도하게 증가되면 어떻게 됩니까? 삼투작용이 발생하겠죠. 삼투. 농도가 고농도이기 때문에 이 삼투작용에 의해서 물을 이렇게 끌어들이죠. 부종의 원인에 해당하지 않겠죠. 실제적으로는 이렇게 여기에 당질층이라는 글리코칼릭스라는 이런 층이 있어가지고 삼투작용이 이제 여기서 이렇게 이루어진다고 그랬죠. 이렇게 삼투작용이 여기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조직에 있는 수분이 이제 안으로 이제 끌어들이는 역할보다는 이 당질층 안에 있는 이 부분에서 삼투작용이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가나 다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공부한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에너지가 필요한 물질의 이동 방식을 한번 정리해 보시고요. 이제 능동 운반과 용족 운반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보시길 바라고요. 체액 이동에 관한 스탈링의 가설. 자, 이 부분은 이제 고전적인 가설이 있는데요. 이제 최근에 이런 확장된 스탈링의 가설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특히 글리코칼릭스. 자, 이 층에 의해서 혈장 콜로이드 삼투압이 발생하기 때문에 고전에서 주장했던 이러한 스탈링의 가설과 확장된 스탈링의 원리도 한번 비교해서 여러분들이 설명해 보시고요. 부종의 원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정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수고하셨습니다.